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도 범야권도 이탈표 없이 표결이 이뤄지며 191명 재석에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야당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 크게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며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시한은 정부로 이송되고 보름 뒤까지입니다. 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는 이미 제2요구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민심이 버린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냐 답을 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추가 제기 여부나 여권 내부 상황이 재표결 결과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당원 게시판 비방글 논란은 향후 개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찬반이 분분해 한때 표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됐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는 별개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론된 건데 민주당과의 협상 등 구체적인 임명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됐습니다. 표결 없이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그간의 사정과 함께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박수로 저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속전속결로 정리됐지만 최근 뇌관으로 떠오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곤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인데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해당 논란은 게시판의 오류로 발생했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하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무감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 측이 작성한 게 아니라면 명의 도용이나 해킹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게시글의 극단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신상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결국 당무감사 여부는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원의 신상과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시민단체를 거쳐서 이쪽도 고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한 대표는 없는 분란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게시판 글엔 명확한 공식 해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돼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께 지금 확인했는지 따로 확인해보셨나요?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란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원 교도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명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돼 출석한 김 전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7,600여만 원이 공천 대가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명 씨에게 의정활동 대부분을 맡겨 사실상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2명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명 씨가 공천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에 총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까지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당이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럴 경우 당이 공중분해된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거라면서 여론을 선동해도 본인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물론이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도 통계까지 들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 무죄는 기소한 사건의 1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사법질서의 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선고 뒤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 뭐 워낙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지도부도 그렇고 충분히 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판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공정한 판결로서 꼭
특히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주당은 판결 이튿날인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투쟁으로 새결집을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어떤 판결에도 이재명 독주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대법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코스피가 닷새 만에 겨우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4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장중 51,800원까지 오르며 52,000원대 진입을 시도하던 삼성전자가 장 후반 급락하며 4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774억 순매도를 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 이상 하락하며 17만 닉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며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 속에 4일째 하락 행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1시 6분 기준으로 1,409.3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서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그래도 1,4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강달러의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책이 완전히 세팅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려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것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내년 환율은 상반기까지 오르고 하반기에 내려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115일간의 긴 회의 끝에 현행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상생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 기준으로 2에서 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거래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 하위 20% 가게에는 2%의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중간 가게에는 6.8%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원에서 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집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최종 상생안과 관련해서 일부 입점업체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측이 수수료율을 최대 7.8%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렸다면서 이는 조삼모사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은 불과 직전 회의까지만 해도 수수료율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이 모두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기조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높였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출제했다는 겁니다. EBS 현장 교사단은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과목별로 반드시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험생들 반응도 비슷했는데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어랑 영어에서는 크게 막 심오한 단어 뭐 이런 어려운 해석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수학도 막 지나친 계산이나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전년도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아예 못 풀겠다 하는 문항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걱정은 변별력 확보가 충분히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들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시 업계에서도 결국 상위권에서는 한두 문항으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지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채점 결과 쉬운 수능으로 판별되면 상당수가 수시 지원을 포기하고 정시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적혀있는 인터넷 주소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 발명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다가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주소를 실제로 인터넷 창에 적어봤더니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이런 게시물이 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인터넷 주소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 영역 문제지 공개 뒤 누군가 해당 정보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가원은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벌인 소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능 출제 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 안내 관련 정보는 삭제됐습니다. 평가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4살 서동아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검거 직후 찍은 이른바 머그샷과 함께 공개된 피의자는 34살 서동아입니다. 서동아는 지난 8일 구미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부터 A씨와 교제해온 서동아는 넉 달여 만에 헤어졌지만 이후 줄곧 A씨를 찾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고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하며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지만 착용하지 않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 A씨 어머니 뒤를 쫓아가 범행한 서동아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성 안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된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를 따져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정보 공개의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서동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용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간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김여사 특검법이 오늘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우리는 수정안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좀 대폭 축소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겁니까? 네, 일단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당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다라고 요구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 4-2-1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일단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갖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권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를 수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 4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반환을 해서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 중에서 이제 2명을 이제 골라서 올리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물론 뭐 야당이 2명을 선별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장에게 4명의 추천권을 줬고 또 구체적으로 또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보면 그동안의 위헌적 요소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특검의 수사 내용인데 이게 이제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12건이 되니까 이게 과연 특검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거는 뭐 여당까지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2개로 대폭 압축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것들. 뭐 물론 이 안에는 뭐 여론조사, 그다음에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대폭 여당의 주장이 반영이 된 건데 오늘 퇴장을 하고 표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대폭 반영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떤 게 대폭 반영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제3자 특검을 하자 그 하나만 글자만 같다고 뭐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토권도 있고 그리고 기소를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이 모든 걸 특검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것이 중립성과 객관성이 없는 이런 법은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헌법에도 저는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어떻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법을 내가 법관을 선택을 하고 검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누가 추천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추천 계속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뭐 13개를 2개로 줄였건 50개를 뭐 다시 50개로 더 늘리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적인 법이라는 것은 균형성이 있고 누구나 일반화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은 그것은 법이 아니고 독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8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표결하는 28일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때 이탈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왜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주말 집회는 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일 재판 결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 법원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떤 민주주의 법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만들어서 통과를 다수당의 위력으로 의회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로 통과를 시켜서 야당은 여기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퇴장하고 그러면 28일 날은 재투표 의결 제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법권에서 하면은 그때는 들어가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투표를 해야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주말 집회 뭐 민주당은 30만이 하지만 경찰은 2만 5천, 3만 명이라고 지금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번 만약에 제의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것도 이제 지겹다. 이 본질을 이제 아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제3당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108석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커녕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용산이나 김여사 방탄을 위해 본인의 표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진상규명에 협조를 할 것인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에게 명태균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규명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의 수사, 검찰의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 여사 얘기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결국은 김영선 의원 관련된 것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특검밖에 없다. 결국은 앞으로 지난번 4표를 넘어선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여부는 국민들의 지지율에 달렸다고 봐요. 지금도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큰 카드를 내세운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여당 내에서의 어떤 당혹감들이 반란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표결이 28일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육성 녹음과 같은 그런 어떤 추가적인 증거, 어떤 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만약에 더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여론에 엄청난 여파를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4표 이상의 반란표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2주를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그럼 매번 지금 14번 특검을 했는데 제대로 된 특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검을 하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야당 일방적으로 해서 3번, 4번 똑같은 물론 같지는 않지만 이런 특검안을 계속 옮겨서 하는 것은 저는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법과 제도를 벗어난 중후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본회의에서 퇴장한 여당은 자체 의총을 열었죠. 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으로 맞대응을 나섰습니다. 오늘 의총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께서 먼저 특감의 필요성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 계셨고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 얼박은 없었는데 이 시점에 우리 당은 전부 단합해서 함께 가야 된다. 단일 대우를 공고히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힘을 모으자, 합치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네, 갑론의박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친한, 친윤, 온도차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당론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표결도 없이 말이죠. 모든 게 다 민주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탄핵 일변도로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또 장외 집회하고 주말마다 이것이 물론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빌드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소수 정당인 108석인 국민의힘은 합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력투쟁, 정당의 생리상 내부 권력투쟁이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민주당이 너무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우리 먼저 단결해서 민주당과 상대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시적인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단합을 해서 민주당의 저런 파상 공세 그리고 다수결의 위력, 폭거 이런 것을 막고 나서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을 준비하자. 그렇게 대충 정리된 것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감으로 막겠다 해서 했는데 어떤가 일단 뭡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이것도 이제 당론으로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받아야 효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특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특검을 받으면 특감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감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감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민주당 덕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나마 소위 친윤계가 반대했던 특감이 지금 전향적으로 받아진 것은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 20%에서 17%로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지율 하락을 원인으로 그럼요. 그래서 특감마저도 안 받는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받은 거고요. 이걸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소위 면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특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 친인척들이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끔 일상적인 감시 감독 기구예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특검을 받고 특감을 하는 게 맞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특감 가지고는 국민 눈높이에 차지도 않을 거고 언발에 오줌 누길 뿐이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그리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검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들춰내는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을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해서 후배 파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권 여당은 앞으로 잘하겠다. 우리가 반성하고 잘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서 바텀업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 특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는 과거사,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데 맡기고 미래를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어떻게 과거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현재 임기 절반밖에 안 된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 이 시작과 더불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문제가 된 것도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과거는 덮고 미래로 가자 그러면 지금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명태균, 김건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죠. 두 분의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이제 장성호 교수께서 개파 갈등은 일단 일시적인 휴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당원 게시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인데 오늘 한 대표가 입장을 냈네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없는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지금 온갖 욕설과 비난, 물론 지금 이것은 SNS에 여러 가지 팬덤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극력 지지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책임 당원이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기본 어떤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이름을 땡땡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성만 나오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가운데만 동그라미를 하고 이름을 이렇게 거의 공개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 9월 1일 날 하루에 1인이 3건만 올리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많은 것이 동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론 뭐 당에서는 친윤, 친한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뭐 지금 이미 이것이 경찰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당무감사를 해서 과연 뭐 이런 것이 밝혀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용을 하면 이것은 당에서 수사하는 데는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는 결국은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뭐 사무총장이 당무감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결국은 당무감사 하다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는 그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이제 여권이 일시 봉합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굉장히 뭐 난타전을 여권에서 벌였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으로 임시 봉합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이 만약에 없었다면 봉합이 안 되고 아마 치열한 권력투쟁이 더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민주당에 있었던 해경군 김씨, 이것과 아마 비슷한 사실은 내부의 권력투쟁의 한 면이 보이는데 지금은 임시 봉합됐지만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소위 감정 싸움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댓글, 그러니까 소위 게시판의 글 같은 게 특히나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막말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둘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소위 용산과 여당 대표 간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휘발성 있게 다시 타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권의 어떤 소위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은 덮였지만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판결이 끝나고 나면 아마 겨울에는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될 거는 바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인데요.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여야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무죄라는 확신들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났을 때와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제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또 추측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스코어로 보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공감대는 있고요. 법리와 기존의 양형 기준으로만 본다면 뭐 저는 공직선거법 유죄 그리고 양형은 2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양형이 기존의 양형 그런 거나 법리로 보면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1심 선고인데 지난 대선 당시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쟁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에 이제 고 김문기 씨 관련돼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김문기 씨를 아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인터뷰하고 뭐 토론 과정에서 있었는데 나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행동의 문제인지, 즉 거래가 없었다. 뭐 세부적인 무슨 둘 사이에 왕래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 얘기라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단순하게 인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주관적인 차원의 문제라면은 또 이거는 뭐 사람의 주관의 문제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양쪽의 입장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이것은 당시 이제 그 국토부가 용도 변경해라 이런 강한 압박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놓은 증거가 국토부의 협조 공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한 안내 공문이었는지 아니면 이걸로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압박을 느껴서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지 요 두 가지가 내일 이제 15일 날 진행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심 선고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관심인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 교수님? 두 가지입니까 내일?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서 오랫동안 결재와 그리고 지시 감독하는 관계였는데, 그리고 외국에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나무를 빙빙 돌려 손잡고 외국에 여행하면 그걸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뭐 경험칙상 또 논리상 그렇게 이제 뭐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방증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결재와 지시 감독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요거보다 더 큰 것이 식품연구원 공공이전을 빨리 하려고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 여기 더 훨씬 큽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증언에서 위증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에 대한 양형보다도 두 가지가 더 합쳐지면, 각각의 양형을 더해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면,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인터뷰를 보면은 뭐 민주당은 무죄,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은 뭐 벌금, 뭐 판사 출신이죠, 벌금 300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분은 징역 1년까지도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뭐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이 뭐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하한선인데 그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뭐 이재명 대표 개인, 이게 이제 대법원 확정 판정까지 이제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예상을 하고는 하는데, 뭐 당도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이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충격이고 해서 과연 이재명 체제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박 교수님. 뭐 다들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게 총 4건입니다. 그럼 4건 곱하기 1심, 2심, 3심 하면 12부작 드라마가 돼요.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재명은 정말 범죄자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판결로 가느냐, 그리고 최종심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유죄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뭐 굉장히 단호합니다. 설사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지도체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구형,
선고, 예를 들면 뭐 1년 실형, 뭐 징역 1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판부가 뭐 굉장히 큰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충격적인 뭐 판결이 선고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뭐 이런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2심 가면 또 얼마든지 또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걸로 논란이 돼서 사실은 뭐 다시 생환해 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억까지 떠올린다면 뭐 글쎄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만 원이 무죄를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100만 원이 넘더라도 정세 지형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은 지금 뭐 고민정 의원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지지층은 하루 순간에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일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온다면 뭐 당분 뭐 일주일, 2주 이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고 이제 괜찮다. 2심 가서 하고 과거에 대법에 가서 뒤집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 정당이 국민의힘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정당이 항상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선에 가서 다시 정당이 합치서 보수 정당과 경쟁하는 이런 구도를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유죄 뭐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호남 정당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바닥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라가는데도 금방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금방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이 뭐 대법 가서 그럼 유권자들이라든가 지지층은 인내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유죄냐 무죄냐 일단 그거를 봐야 되고 만약에 유죄면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냐 이하냐도 한번 봐야 되고 그게 실형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동요 뭐 이런 거를 봐서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발부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에 당 대표였었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아주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장시간 했는데 장시간을 한 15분 정도 했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시장, 구청장 공천을 윤 대통령이 자신한테 언급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준석 의원의 오늘 얘기가 백불도 했고 또 그 뒤에 또 기자들을 만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회에 와서 또 했죠. 네,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 이게 공천 의혹이 그래서 개입 의혹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당선인이 그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의 여권의 해명을 옹호하는 얘기를 한 건지 좀 애매한 줄타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애초에 이제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개입 의혹이 있다. 이거를 갖다 마치 폭로하는 듯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는 좀 수습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뭐
뭐 얼마든지 대통령이 얘기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인 것도 있고 뭐 그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카드를 보일랑말랑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명태균과 이준석의 혹시 연계설이 이제 소위 여권 내에서 강하게 나오고 또 검찰의 수사가 마치 그쪽으로 가는 듯 비추니까 나 이런 카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살짝 비춘 거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뭐 있는 그대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여권에게 에드벌론을 띄우면서 나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일부를 좀 흘리면서 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지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 추천 있으면 난 넘겼다 그랬는데 이 넘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즉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 개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면은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더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 이번 총선이 아니라 지난 이제 당선인 시절의 얘기잖아요. 그럼 당선인 시절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게 없었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메가톤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뒷 증거들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장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정리를 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대통령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구청장 공천을 요구했다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에서 만약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 대통령이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고 당선인 신분은 자연인이고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정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랑 협의할 때 사담을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지만 사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시장이 참 훌륭하게 하니까 뭐 당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당에 들어오면 대표가 공천자를 결정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당에는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표도 빠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경선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략공천이라든가 아니면 경선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승인을 걷고 다시 가서 그러면 공천자를 결정을 해서 다시 최고위에 올라왔을 때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어떤 뭐 시장이나 군수를 공관위에 내가 이 사람 좀 해라. 이것도 공천 개입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일단 발언을 했고 거기 그렇기 때문에 좀 요 파장도 좀 내일 이후로 또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뭐 내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속보로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마무리하죠. 먼저. 뭐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뭐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비선 라인이 대통령 부부를 호가호위하는 거를 이제까지 검찰이 그냥 놔둔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호가호위를 해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듣보잡. 그러니까 비선 라인 중에 비선 라인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분이 한 달 동안 대통령 부부 멱살 잡고 협박하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법적으로도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증거인멸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핸드폰을 뭐 부모님 산소에 묻었다, 뭐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뭐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집적한 말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오늘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반발이 나올 것이고요. 이거를 검찰이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0% 구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뭐 결국은 영장 판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사안이 되는 것은
범죄가 소명되거나 예.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네. 증거인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해당이 되면 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9천만 원 거래에서 7,600만 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7,600만 원은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치자금법입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이 중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 7,600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7,600만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 판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예비 후보 2명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부터 1억 2천씩 받았습니다. 2억 4천 정도. 이것은 분명한 공천 대가가 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공범으로 검찰에서 받고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하나를 보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이제 구속 가능성을 이제 크게 보셨고요. 한번 속보가 나오면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현행 9.8%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서 2에서 7.8%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4곳의 입점업체 중 2곳만 동의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115일 동안 긴 협의 끝에 최종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춘 차등 수수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중간 가게인 35%에서 80%는 6.8%, 하위 20% 가게는 2%의 수수료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매출이 작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보다 최대 500원 비싸집니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됩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오늘 그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최종안에 대한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 상인연합회, 공익위원회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합의 처리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과 음주 사고 뒤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김호중 방지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음주병 손이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 당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악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술타기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범죄 수법입니다. 이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공분이 컸는데 사건 6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술타기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허용케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기존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 대상 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등 2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과 위기청년 지원법 등 6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합의가 가능한 70여 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과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입법들이 처리되어서 민생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들엔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반복되는 특검 전국 속 쟁점 법안들엔 여전히 강대강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반쪽짜리 협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지만 윤 전 의원은 이미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건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맡은 윤미향 전 의원이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심에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되면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액을 8천만 원 가까이 인정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윤 전 의원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기소 4년 만에야 최종 결론이 나온 건데 의원직 상실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전 의원은 오늘 유죄가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위안부 피해자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썼을 뿐인 만큼 자신과 동료는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분들에게 줬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해 죄송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차량 모두 국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연기로 뒤덮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차에는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수능일 새벽 충남 아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방수포로 차를 덮어 공기를 차단하고 특수 소화약제를 뿌려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 엔진 부분하고 그 차량 밑부분에서 불꽃이 보였고요. 열복전 한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방수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덮어서 다행히 번지는 걸 막았죠. 이 불로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을 이동시키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충전기가 꽂혀있던 상태에서 시작된 불로 배터리가 있는 차 하부와 옆면이 검게 탔습니다. 2021년도에 산 EQC400으로 국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고 불이 나기 2시간 전쯤 충전이 끝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차 주인은 지난 9월 어렵사리 받은 무상점검에서 배터리 이상은 없었고 문제가 확인된 모터만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한국 배터리 들어간 거랑 이 차가 벤츠라는 것에 대해서 신용은 너무 커져요. 사실 저는 지금 좀 충격적이에요. 경기 용인시 공세동의 전원주택 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2020년식 아이오닉 전기차에 난 불이 옆 승합차에도 번져 2대가 탔습니다. 이 차에도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충전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격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빼내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4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A씨가 다른 아동들도 매트에 넣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호승 경기 북부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관장이 다른 아동 1명을 매트에 넣어 학대하는 모습이 복원된 CCTV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숨진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140여 건과 함께 다른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다수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었던 수능 당일, 뜨거운 응원전과 수험생 긴급 호송 작전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수능날 아침 풍경을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결전의 날을 맞은 선배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들은 실수 없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장으로 향합니다. 그래도 1교시를 잘 봐야지 또 나머지가 또 편할 것 같아가지고 국어를 좀 제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자유시간을 상상하며 시험장에서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수능 끝나고 자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못했던 운동도 조금 더 하고 싶고. 힘내라며 자녀를 안아주는 부모님 얼굴에도 긴장이 가득합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두 손 모아 기도도 합니다. 그냥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실수하지 않고 문제 차분히 잘 읽고 잘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상 포진 한번 걸렸는데도 말 안 하고 열심히 잘 견뎌줘서 고맙다. 제이야 수능 화이팅! 수험생 호송 대작전도 펼쳐졌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 10분 전 애타는 수험생을 태운 순찰차는 8km를 9분 만에 달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곳곳에서 입실 시간에 늦어 자칫 시험을 못 치를 위기에 처했던 수험생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지켜보는 모두가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대 접속 장애가 발생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전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주소를 입력했더니 오류 페이지가 뜹니다. 아침 7시쯤 경기도 소재 고사장에서 경기도교육청 나이스에 접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수능 수험생들은 학생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이스로 생활기록부에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스 접속 장애로 수험생 신분 확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접속 차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이스는 VPN으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며 각 고사장에도
VPN으로 나이스에 접속하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 1교시 시작 직전인 아침 8시 20분, 서버를 다시 부팅하는 방식으로 나이스가 복구됐지만 접속 차질로 고사장은 한때 혼란을 빚었습니다. 교육부는 평상시 나이스의 사용자가 몰려서 무리가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자세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편 고생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할인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 테마파크, 공연장까지 어떤 게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극장 3사가 나란히 수험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수능 당일부터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고 여기에 팝콘을 공짜로 주거나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1월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로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는 요즘, 테마파크도 수험생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에버랜드는 12월 말까지 수험표를 들고 가면 21,000원, 같이 가는 인원은 3명까지 1명당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종일 이용권을 26,000원, 500m 상공에서 서울을 볼 수 있는 서울스카이 입장권도 평소의 반값만 내면 됩니다. 서울랜드에서는 12월 말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2인 등이 61%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살 수 있고,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선 수험생에겐 40% 할인, 중고생들에겐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만 7세부터 24세까지 서울시 예술단 공연을 7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단 공연 당일 예매가 가능하고 최저 등급 자녀 좌석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도 만 7세부터 만 24세까지 무료 가입이 가능한 싹티우미 회원 제도로 자체 기획한 공연이나 전시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수능이 끝나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는 한숨 돌리실 텐데요. 반대로 지금부터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수능이 끝난 오늘부터 수험생들이 술집을 찾진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요. 내년 초까지는 미성년자들을 받았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했는데도 속을 수가 있는데요. 눈으로는 진짜 신분증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만들어진 위조 신분증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산 미성년자가 성인 행세를 하며 술집을 가는 건 물론이고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기도 합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서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나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특히 고령의 업주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과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를 통해 확인됐을 땐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긴 어려워서 매년 업주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류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수능의 해방감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또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광판을 단 트럭이 대학교에 등장했습니다.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기죽지 마 후배들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학생들이 반발하자 졸업생들도 거들고 나선 겁니다. 교문 앞에는 근조화환이 줄을 잇고 바닥에는 학생들이 벗어둔 학과 점퍼가 쫙 깔렸습니다. 주변 여대에선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머지않아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며 남녀공학 반대 입장을 냈고 최근 국제학부 남학생 모집에 반발했던 성신여대 학생도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한양여대 총학생회 역시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댓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짓수 서울 대표가 패도 되냐는 글을 쓴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고 결국 서울시 주짓수회가 대신 사과하며 해당 선수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쓴 선수도 자신의 SNS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공학 반대 시위가 남녀 편가르기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SNS에서는 이런 해시태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대 창학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은 불법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년 전 재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의 개입으로 공천 원칙까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공천 책임자였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허황한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당시 대통령이 시장이나 구청장 공천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 전략 공천을 발표한 건 지난 2022년 5월 10일입니다. 하루 전 명태균 씨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전략 공천이 아닌 다른 후보랑 경쟁하는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이 같은 통화가 이뤄진 거로 분석됩니다.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결국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공천 원칙이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바뀌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애초에 경선하기로 결정했던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천과 관련해선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허황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 씨와 소통했던 이 의원도 대통령이 힘써주는 상황이라면 본인한테도 얘기가 들릴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당의 기류를 전달해준 거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니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이나 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수사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라면서도 폭로 정치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다만 본인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제보자 강혜경 씨 측은 7차례 공짜로 조사를 해줬다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의원을 포함해 명 씨가 친분을 언급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내 인사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카드를 사용한 수행비서 배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오히려 김 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였다며 결국 배 씨는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에 따라 행동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에 있던 또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 등을 보더라도 각자 결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와 통화한 뒤 배 씨가 결제를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배 씨의 결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당시 공무원이던 배 씨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 앞에 섰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추론에 의한 또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김 씨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하고 포장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진행 중인 수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인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 지원 유세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당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공표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부터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이 함께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외 출장에서 골프 여행도 함께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를 몰랐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인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를 변경했다는 백현동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박감을 느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인데, 검찰은 국토부에 용도 변경 요청 자체가 없었으니 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여러 발언이 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복잡한 사안을 답변하다가 말이 꼬인 단순 말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될 거란 예측이 가능했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며 대권을 위해 의도적, 적극적,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으로 알린 공표로 볼 수 있느냐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을 놓고 2년 넘게 진행된 법리 다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고 전후 법원 주위로 수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날, 법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5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한 데 이어 보수단체도 이 대표 규탄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할 거라고 알린 겁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법원은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보안관리대를 특별 편성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보안 요원을 법정 내부와 통로뿐 아니라 이 대표가 오가게 될 동선마다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중요 재판에서도 보안 요원을 증원해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3명의 퇴근길 경우에도 법원 보안 요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고 법정도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30여 석 규모의 소법정이 아닌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습니다. 선고 시각 중법정 주변 다른 법정에 예정된 재판이 없어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중계는 무산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36명이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직접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역시 법원 안팎의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고 결과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난입하거나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더 많은 경력이 서초동 곳곳을 지킬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롭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대선 승리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about some of that today. So welcome back.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다는 말에 트럼프 당선인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Politics is tough, and it's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that, Jim.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던 4년 전이나 지난 6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포함한 대선 기간 갈등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풍경입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중동 사태 해결책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y discussed important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policy issues facing the nation and the world. President Biden also raised important items on Congress's to-do list for the lame duck session, including funding the government and providing the disaster supplemental funding the president requested. 멜라니아 여사는 선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축하 편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과 만나 대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Isn't it nice to win? It's nice to win. It's always nice to win. A lot of good friends in this room. So you know we had like historic kind of numbers, especially for the president. 이 자리에는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고 인수팀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수 절차 지연에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만나 평화롭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확인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정권 인수 절차가 곧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들어 둔화세를 멈췄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고 9월에 연간 상승률 2.4%보다는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소비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지난 3월 이후 유지해온 둔화세를 멈추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점.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 전체 물가지수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Home prices hitting new record highs with each passing month, and this is simply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a housing shortage. 대표 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 흐름을 잘 설명하는 근원 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오르며 미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관세 폭탄을 현실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인 감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벌써부터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치장한 이 백화점을 비롯한 미국 유통업계는 오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쇼핑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미국의 소비는 물가 인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이외 거의 모든 금융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3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이외 주식과 통화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미국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거란 인식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브라질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웅을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인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뒤이어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든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초 동남아 삼국 순방에 이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길에 나서는 겁니다. 특히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자 일본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첫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한미일 회담 개최 약속이 성사되면서 미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 별도의 3자 회담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삼국 공조 또한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한중을 비롯한 정상회담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이자 광물자원 부국인 페루를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과 양자회담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남미 순방의 의미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 구현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중남미로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 확대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권익 증진과 포용, 성장을 주제로 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3년 연속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 순방에선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비자 면제에 이어 주한 대사에 중량감 있는 임무를 내정했는데 그 배경을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지막 재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his will be the third in-person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since President Biden came into office, and their final meeting as presidents.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넉 달째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도 내정했습니다. 따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로 전임자인 싱하이밍보다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한반도와 별다른 인연은 없는 인물인데 한국어에 능통한 싱전 대사가 설화를 빚었던 점을 고려한 측면이 엿보입니다. 앞서 우리 국민에 대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깜짝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베푸는 선이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최근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엔 일본과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금지해온 수산물 수입을 점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월엔 인도와 국경 분쟁을 봉합하고 5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강경파가 대거 포진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주변국 외교에 공을 들이면서 한중 관계도 급물살을 탈 기회가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결혼 서비스 업체의 깜깜이 가격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가격 공개 등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결혼식을 치러본 청춘들은 실감합니다. 각 항목별 금액을 안 알려줘요. 위약금이 얼마가 발생할지도 안 알려주는데 그래서 결국 변경할 뭔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업체를 변경할 상황이 돼서 문의드리면 그러면 계약금의 11%가 뭐 위약금으로 발생하세요 이러는데 전 제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몰라. 난 통으로 300만 알고. 제대로 가격 공개를 안 하니 경쟁도 안 돼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 서비스 비용이 평균 2,500만 원인데 식장에 2천만 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에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드레스 도우미도 필수, 심지어 스튜디오 촬영 시 간식 준비도 관행이 됐습니다. 업체들은 각종 항목을 쪼개서 비용을 올립니다. 예식장은 세리모니와 행사비를, 스튜디오는 사진 원본과 수정 비용을 따로 받고, 드레스는 입어보는 것도 따로 돈을 받습니다. 말로는 선택인데 사실상 필수입니다. 점심 예식을 위해 화장을 일찍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리 스타트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드메 업체 공개 가격은 평균 199만 원인데 실제 든 비용은 520만 원입니다. 소비자 불만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주요 업체와 함께 가격 공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을 만들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식장과 준비 대행 사업자는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세부 가격과 환불, 위약금 규정이 담긴 표준 약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자신의 SNS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두어 민희진 전 대표가 이달 초 어두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두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년) 동안 프로야구 두산 유니폼을 입고 뛴 김재호가 은퇴를 밝혔습니다. 두산은 내야수 김재호가 21년 동안의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구단의 은퇴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1차 지명으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김재호는 2014년 주전으로 도약해 2014년과 2015년, 2019년까지 팀의 3차례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김재호는 앞으로도 야구 발전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36살의 나이를 잊기라도 한 듯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소속팀 흥국생명의 개막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연경이 접전을 이어가던 2세트 막판 결정적인 득점을 올리며 환호합니다. 2세트에만 7점을 쓸어 담으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숨막히는 접전이 이어지던 마지막 5세트에서도 주인공은 김연경이었습니다. 9대9에서 오픈 공격으로 리드를 잡은 흥국생명은 내리 3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오직 우승만을 위해 은퇴도 미룬 36살 배구 여제의 못 말리는 활약입니다. 김연경은 시즌 초반 공격 성공률부터 오픈 공격, 퀵 오픈까지 3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모두 외국인 선수를 앞지르는 성적입니다. 공수를 오가며 활약한 김연경 덕에 흥국생명은 개막 6연승을 달렸고 김연경은 통산 12번째 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고민할 나이, 체력적인 부담에도 1라운드 6경기, 23세트를 모두 소화한 성과입니다. 체력 안 빼고 뭐고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승리뿐만 아니고 승점 관리도 앞으로 잘 해서 남은 라운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은 국내로 복귀한 뒤 매 시즌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았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배구장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팬을 만나며 어느 때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면서도 다시 운동화끈을 조염했던 이유입니다. 비시즌에 참 많은 것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뭐 훈련 등한시하지 않고 뭐 열심히 훈련했고요. 뭐 들어와서는 이제 배구에 완전 집중해서 은퇴까지 늦추며 우승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던 36살 배구 여제가 올 시즌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이 에이스가 빠진 GS칼텍스를 꺾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빅토리아는 홀로 31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GS칼텍스는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한 에이스 지젤 실바가 복귀하지 못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3.2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이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새벽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청은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공기는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대구는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